발표 작업을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DB 리더 티베로 제타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할 박상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현황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이슈들을 모두 해결하고 클라우드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된 티베로 제타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티베로 제타로 기존의 DB 시스템들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환 도구들과 전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는 이제 계속해서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과거와 이제 현재 IT 서비스 형태는 많이 다른데요. DBMS는 이런 IT 서비스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서비스가 변화하면서 DB에 요구되는 역할과 DB에 요구되는 구조들이 모두 달라지게 됐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인 DBMS 같은 경우는 동시성제어와 트랜지션 관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아키텍처였습니다. 또한 공유 디스크 기반의 액티브 클러스터와 같은 고가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중반 이후에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오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 분산 처리하는 아키텍처가 또 DB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형 데이터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도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최근 들어서는 IT 환경이 더욱더 많이 복잡해졌죠. 그래서 새롭게 기존에 이제 복잡한 이런 시스템 대신에 좀 간단하게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최신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최대한 좀 활용하는 그런 DB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어떤 하드웨어들과 그다음에 이러한 하드웨어 성능을 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결합해서 하나의 박스화돼서 그 한 번에 제공이 되는 DB 어플라이언스 구조가 또 DB에 추가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모든 IT 서비스들이 다 클라우드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시대 역시 DB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 맞게 새롭게 아키텍처가 재설계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클라우드를 써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클라우드에 맞게 새롭게 설계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기존의 DB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그냥 옮겨놓은 그런 형태의 DB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이슈들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비핵심 업무 아니면은 스타트업 위주의 조그만 시스템들만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성능 이슈입니다. 과연 기존에 고성능이 필요했던 그런 핵심 업무가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로 그대로 올라갔을 때 기존의 성능이 그대로 나올 것이냐, 클라우드로 DB를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능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흔히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확장성이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얘기입니다. 과연 DB도 그 일반적인 인프라처럼 그냥 DB 인스턴스 하나하나 그냥 늘려가면 확장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 DB는 데이터가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확장성이 DB에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가용성입니다. 지금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고가용성 서비스는 대부분이 액티브 스탠바이 아니면 액티브 리드 올리 성의 고가용성 서비스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DB에 대한 업데이트는 하나의 노드에서만 발생을 하고 나머지 노드는 그냥 대기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리드 작업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리드 올리성의 작업만으로 이루어진 서비스야 얼마든지 그 확장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그 업데이트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 이런 업무들은, 일반적인 업무들은 클라우드로 올려서 쭉 확장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클라우드에도 이제 이런 액티브 스탠바이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NAS를 클라우드상에 구축을 한다거나 NFS를 통해서 이제 이런 액티브 클러스터를 구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이런 건 이제 근본적으로 성능상의 문제나 아니면은 가용성 측면에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우려. 클라우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 나의 소중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갔을 때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의 인프라에 모든 기업들의 데이터가 다 모여 있는데 내 데이터를 다른 기업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죠.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만이 이제 클라우드로 핵심 업무들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능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성능 그 이상을 또 제공받았으면 좋겠고요. 심지어는 초고속 처리가 필요한 아니면 초고속 응답 속도가 필요한 그런 업무들마저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부분이죠. 애플리케이션이 수정될 필요 없이 DB가 그냥 쭉쭉쭉 그냥 알아서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처럼 그냥 단순 인프라 확장으로만 늘렸다가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 스토리지를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 없이 그냥 DB가 알아서 늘어나고 애플리케이션 수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쓰는 대로 계속 더 용량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몇십 테라 이렇게 아니 몇 테라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가용성입니다. 당연히 클라우드에서도 고가용성 액티브 클러스터링 기능이 그대로 제공받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보안, 내 데이터가 다른 테넌트와는 완전히 격리된 채로 전혀 다른 테넌트에서 볼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러한 클라우드의 DB에 대한 여러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클라우드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티베로 제타입니다. 티베로 제타는 다양한 업무 환경에 맞춰서 개발된 세 가지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티베로 제타 S. 티베로 제타 S는 이제 공유 디스크 기반의 액티브 클러스터 아키텍처입니다. 일반적인 고가용성과 확장성이 필요한 업무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분산 DB가 되겠습니다. 이건 초대용량의 리드올리성 데이터에 특화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인 티베로 제타 M 이렇게 세 가지의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이러한 아키텍처를 업무 환경에 맞춰서 마음대로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티베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볼륨 매니저 쪽에서 저희가 그 티베로 가상화된 스토리지를 제공함으로써 스토리지가 무한으로 확장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계속 확장이 될 수 있고 여러 DB가 동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상화된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티베로 매니저라는 툴을 통해서 테넌트 내의 모든 DB를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한 장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티베로 제타의 특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아키텍처, 3가지 아키텍처를 제공한다는 것. 그 다음에 DB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그때도 무중단으로 전혀 업무에 중단 없이 마음대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 테넌트들 간의 스토리지가 완전히 데이터가 격리가 돼서 내 데이터가 전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큐어 클라우드 DB를 구현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클라우드 내 모든 DB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업무 환경 최적화 아키텍처에 대해 좀 살펴보면요. 티베로 제타에서 제공하는 아키텍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타 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 디스크 기반의 액티브 클러스터링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용성과 확장성, 고성능을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OLTP성 업무에 적합하지만 원래 업무도 역시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업무를 다 티베로 제타 S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티베로 제타 D는 쉐어드 나싱 기반의 초대용량 DB의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분산 DB 구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드 올리성의 데이터, 초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데 이제 적합한 아키텍처고요. 티베로 제타 M은
초고성능의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그런 업무에 적합한 아키텍처인데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세 가지 중에 뭐 업무 환경에 맞춰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업무를 처음에는 고가용성과 확장성이 필요해서 제타 S 아키텍처를 선택해서 쭉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업무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정 업무는 좀 더 고성능과 응답 속도, 더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해서 일부 업무는 이제 제타 M으로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그 경우에는 기존의 제타 S 아키텍처 위에 설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그대로 티베로 제타 M을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저희가 제타 M DB 쪽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를 섞어서 쓸 경우에 그럼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제타 S에 맞춰서 개발했던 업무를 또 제타 M 기반으로 또 바꿔야 되느냐?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개발했던 업무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똑같은 API, 똑같은 SQL 그대로 사용하셔도 티베로 제타 M에서 그대로 티베로 제타 M의 새로운 그런 성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티베로 제타 D도 다른 아키텍처와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아키텍처를 필요에 따라서 선택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제타의 한 가지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각각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티베로 제타 S는 한마디로 그 티베로 TAC가 클라우드로 구현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 디스크 기반의 액티브 클러스터고 이 티베로 TAC가 그대로 이제 티베로 클라우드에 적용이 됐고 이 기술 기반으로 TCN의 고성능 네트워크하고 결합을 해서 클라우드 상에서도 액티브 클러스터링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공유 디스크 기능은 어디서 제공을 하느냐? TCS의 가상화 레이어에서 제공을 합니다. TCS의 가상화 레이어가 있는데 이 분산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하나의 커다란 스토리지처럼 보이게 하죠. 이 하나로 보이는 스토리지를 모든 DB가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그럼 이제 여러 DB가 동일한 데이터를 볼 때 스토리지가 시간 차이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본다거나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동기화시켜 주느냐 하는 건 TCS의 볼륨 매니저가 이런 메타데이터 동기화를 책임집니다. 이렇게 공유 디스크 기능을 TCS에서 제공하고요. 또 TCS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능화된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DB 데이터를 미리 필터링한다든지 아니면 압축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DB 서버의 부하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TAC가 더욱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티베로 제타 D는 쉐어드 나싱 기반의 분산 병렬 데이터베이스 구조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여러 DB에다가 각각 나눠서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눠서 저장을 하고 각 DB가 자기 데이터만 열심히 처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취합을 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러 DB가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초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분산 처리하는데 매우 유리하죠. 처음에 이제 마스터 서버가 SQL을 받게 되면은 이제 마스터 서버는 SQL을 분석을 하고 이 분석된 SQL들을 이제 각각의 DBMS에 나눠서 작업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DBMS들은 자기가 받은 SQL을 다시 스토리지 서버하고 또 작업을 분담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전체 시스템이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초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유리하고요. 또 티베로 제타 D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운 인스턴스의 추가와 삭제가 정말 쉽다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분산 DB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가 됐을 때 전체 데이터 또는 일부 데이터가 재배치되는 그런 작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리밸런싱 작업 도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이 이제 많이 느려지는 건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티베로 제타 D는 이제 TCS의 가상화 레이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노드가 추가됐거나 빠졌을 때도 기존의 데이터 재정렬 없이 재배치 없이 그대로 바로 DB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잠깐의 리커버리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바로 전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티베로 제타 M입니다. 티베로 제타 M은 클라우드 상에 구현된 초고속 인메모리 DB 클러스터입니다. 그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각각의 메모리 노드에 이제 파티션으로 나눠서 저장을 하고요. 이런 각각의 DB 노드는 자기 파티션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데이터, 어떤 코드성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모든 노드가 똑같이 복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DB2에서 파티션 1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항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성능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한 로컬 데이터 캐시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번에 로우 기반의 이제 저장 방법과 컬럼 기반의 저장 방법을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 형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OLTP 업무에는 로우 기반으로, 이제 올랩 기반의 업무는 컬럼 기반으로 그렇게 데이터 저장 형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DB는 그러면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저장 형태만 가져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테이블별로 업무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별, 아니면은 하나의 테이블 내에서도 뭐 일주일 지난 데이터는 컬럼 형태, 뭐 최근 데이터는 로우 형태,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특징인 이제 무중단 무한 확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티베로의 무중단 무한 확장을, 티베로 제타의 무중단 무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능이 바로 그 스토리지입니다. 클라우드를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무중단 무한 확장이 가능한데요. 스토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능적인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뭐 데이터 필터링도 하고 마이그레이션 작업도 하고 뭐 캐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요. 병렬 I/O도 하고요. 이런 작업들 외에 뭐 압축도 하고 가상화 지금까지 설명드린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됐죠. 이 외에 이제 클라우드를 위해서 새롭게 암호화 작업 같은 것도 추가로 더 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스토리지, 기존에 이제 DB 서버가 직접 항상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리커버리도 하고 그랬었죠. 아니면 그리고 락 관리도 하고. 근데 그런 작업들이 전부 스토리지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지금 DB 서버하고 스토리지 서버 간에 서로 이제 많은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 그 DB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양이 감소를 합니다. 아까 지능화된 스토리지에서 이제 필터링을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간 통신량이 감소합니다. 왜냐? 락 정보를 스토리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락 관련 통신이 전부 스토리지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스턴스 간 통신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또 디스크 전송량, DBMS하고 이제 스토리지 사이에 전송량이 감소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지능형 스토리지 관련된 일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실제로 데이터 수정이 스토리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DB에서 수정된 블럭을 통째로 스토리지로 전송할 필요 없이 수정할 내용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전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스토리지 서버에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분산 락도 관리해야 되고요, 데이터 수정도 해야 되고 리커버리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필터링도 하고 일부에 암복화도 처리해야 되고 압축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이제 스토리지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이제 바로 이런 변화로 인해서 DB 서버가 마음대로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DB 서버가 추가되더라도 락을 재배치하거나 할 필요 없고, DB 서버 크래시 나더라도 그 해당 실제로 데이터 수정은 다 스토리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래시 리커버리나 캐시 리커버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DB 서버가 마음대로 업무 부하가 늘어나면 그냥 쭉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오토 스케일 인과 아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장애 처리 시간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지 서버에서 많은 일을 하면, 그럼 스토리지 서버에서는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확장은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 스토리지 서버는 단순히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락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스토리지 붙었다고 해서 기존 스토리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스토리지는 기존의 DB하고 통신만 연결해서 새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재설계된 DB 스토리지 기반으로 완전히 무중단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DB가 바로 티베로 제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티베로 제타의 보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항상 이제 그 클라우드로 올라가면은 이런 얘기가 이제 데이터 유출인데 기존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회사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로 가면은 뭐 논리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스토리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데이터가 혹시 딴 데 유출되지 않을까 당연히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나는 괜찮아도 다른 테넌트가 해킹당하면 그 테넌트를 통해서 내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티베로 제타에서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모든 패스를 전부 다 테넌트별로 다 격리를 했습니다. 먼저 테넌트별로 별도의 스토리지 서버를 하나씩 만듭니다. 테넌트별로 이렇게 스토리지 서버들이 다 하나씩 만들어지고요. 이 스토리지 서버는 이제 컨테이너로 완전히 가상화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볼 수가 없게 되죠. OS 레벨에서 서로 상대방을 볼 수가 없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스토리지 서버가 관리하는 데이터, 디스크도 OS 레벨에서 완전히 격리해서 아예 파일 시스템을 서로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격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테넌트당 만들어진 스토리지 서버는 그 TCN의 네트워크 가상화 VLAN을 통해 가지고 자기 테넌트에 속한 DB와만 전용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그 스토리지 서버와 데이터 DB 서버 간의 통신에 대해서 다른 테넌트에서 전혀 물리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체 데이터 패스를 모두 격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예 스토리지 풀 자체를 별도 하드웨어로 빼가지고 또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보안 관련된 또 다른 기능은 통합된 보안 관리입니다. 뭐 기존의 그 DB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안 정책이 각각의 DB에 따로 적용이 되어야 됐고요. 통합된 어떤 정책이 있더라 하더라도 각각의 DBA들이 따로 다 일일이 적용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DB 링크라는 게 있는데요.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DB를 참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DB 링크를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DB 링크가 남발이 되다 보면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결국에는 보안에 어떤 큰 홀이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DB 링크가 많이 사용되다 보면 전체 DB를 다시 재구성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재구성돼야 되고 뭐 데이터도 재구성돼야 되고 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티베로 제타에서는 이런 DB 링크를 완전히 없애고 액세스 컨트롤,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을 중앙에서 함으로써 그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권한이 있으면은 그냥 액세스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따로 DB 링크 같은 거 만들 필요 없고요. 그냥 액세스하면 되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암호화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모두 중앙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보안을 포함해서 전체 DB 관리를 통합해서 한 군데로 할 수 있는 도구인 이제 티베로 매니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티베로 매니저는 앞에 말씀드린 보안 그리고 테스트, 어드민, 그다음 모니터링, 익스퍼트와 같은 기능들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도구인데요. 각각의 DB들을 뭐 기동하고 종료하거나 아니면은 설정을 변경하거나 하는 어드민 기능, 그다음에 그 개별 DB들, 테넌트 내에 있는 모든 DB들을 다 한꺼번에 모니터링하고 성능 측정해서 병목 같은 걸 찾아낼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그다음에 이렇게 찾아낸 그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 문제의 원인은 뭔지,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 튜닝까지 담당하는 익스퍼트. 그다음에 문제 상황이 되는 부하를 캡처했다가 나중에 재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기능까지 모두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히 테스트와 익스퍼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테스트 기능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부하를 캡처하는 기능, 재현하는 기능, 평가하는 기능인데요. 첫 번째,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아니면은 테스트하고자 하는 부하를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티베로 DB의 그 부하만 캡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DB, 오라클이나 DB2, MS SQL 같은 DB들의 부하도 모두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캡처한 부하를 그대로 클라우드상의 티베로 제타에다가 그대로 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 바꿔가면서 재현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재현된 결과에 대해서 익스퍼트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SQL 호환성은 뭐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성능은 제대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익스퍼트는 룰 기반 또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분석 도구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쪽에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의 CEP를 통해서 이벤트를 감지하게 되는데요. 가령 이제 최근 10초간 특정 DB의 CPU 사용률이 90%가 넘으면 이벤트를 발생시켜 달라 이거죠. 그럼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익스퍼트의 분석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룰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탑 세션이나 탑 쿼리를 추출해라라는 룰이 있으면 그걸 추출해서 보여주고 뭐 경고를 날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단순한 룰 외에 그 전체 모니터링 데이터를 놓고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를 분석하거나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티베로 제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티베로 제타로 기존의 DBMS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DB가 뭐 티베로가 될 수도 있고 오라클, SQL 서버, DB2 뭐 어떤 DB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DB를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DB를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이제 전환 평가입니다. 전환 평가에서 하는 일은 이제 전환 영향도 평가.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 문제는 없는지,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API, SQL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DB 스키마, 기존의 DB 스키마가 그대로 티베로 제타로 옮겨갈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 결과 이렇게 평가한 결과 전환해도 괜찮다 싶으면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99%는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적합 평가가 날 텐데요. 이렇게 적합 평가가 나면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모두 수행해 주는 도구 죄송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모두 수행해 주는 도구가 이제 바로 T업이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DB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음에는 그 원하는 부하를 기존의 운영 시스템에서 캡처를 해서 그걸 그대로 티베로 제타 새로운 시스템에다가 테스트를 해보는 성능 테스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 테스트를 해보고 성능을 검증해 봅니다. 호환성도 당연히 테스트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전환을 해서 운영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운영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이제 티베로 매니저의 그 모니터링과 익스퍼트 기능을 이용해서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업 그다음에 티베로 매니저들의 도구를 이용해서 티베로 제타로 기존 시스템을 전환하는 걸 간단하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티베로 제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티베로 제타는 뭐 여러 가지 업무 환경에 맞는 최적화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또 지능화된 스토리지, 데이터 소유권을 가진 그런 스토리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더 발전된 DB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여러 테넌트 간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격리된 그런 보안 DB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모든 DB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한 10여 년간 티베로와 애니마이너, 제타데이터라는 제품들을 통해서 티맥스에서 쌓아온 그런 기술들이 티베로 제타로 하나로 녹여져서 재설계된 그런 제품이 티베로 제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회사의 많은 IT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될 때 티베로 제타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바로 티맥스 파스의 데모를
제가 바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MX 파스 데모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오토매틱 서비스입니다. 간단히 뭐 UI 디자인을 통해서 그냥 UI 디자인만 하면은 서비스가 구현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간단한 서비스 외에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또 시연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한 서비스들이 실제로 운영이 될 때 뭐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이 장애를 감지하고 또 장애 원인이 뭔지 추적해 가서 결국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그 전 과정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토매틱 서비스입니다. 오토매틱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이번 오토매틱 서비스에서 시연할 업무는 그 세미나의 사전 등록자를 검색하는 업무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뭐 UI만 딱 디자인을 하면은 한 번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하고 서버 프로그램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배포돼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시연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TMX 파스의 개발 도구인 이제 TOP라는 개발 도구입니다. 이 TOP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클라우드상에 존재하는 개발 서버에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그인을 하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 그룹 목록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TOP에서는 이제 이렇게 위젯을 여러 가지 위젯을 선택을 해서 UI 화면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존의 UI 툴들처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하고 마우스를 가지고 계속 UI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UI 요소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UI 요소들을 다 여기서 디자인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배치된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이번 서비스에서 사용할 UI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 입력 창입니다. 검색할 때 사용할 조건 입력 창이고 두 번째 이제 검색 버튼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검색 결과가 나오는 조회 결과가 나오는 테이블 UI가 되겠는데요. 이제 각각의 UI 요소들의 데이터를 매핑하고 액션들도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를 매핑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은 미리 매핑을 해놨고요. 이제 비어 있는 곳에다가 추가로 매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메타 정보를 조회를 해가지고 원하는 항목들을 골라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으면은 데이터 매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입력창 부분도 이제 이렇게 데이터 매핑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검색 버튼에 서치라는 액션을 매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UI가 전부 다 매핑이 되면은 소스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소스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제 UI와 서버 코드가 동시에 생성이 됩니다. 만들어진 이제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쭉 목록이 있고요. 하나 소스 내용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소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를 가지고 이제 UI 리소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단넷과 웹으로 동시에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이번에는 서버 쪽의 코드를 또 한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UI 요소를 서버로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부분은 이제 서버 쪽에 전송이 돼야만이 배포가 되기 때문에 서버로 전송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백엔드 서버 쪽 코드도 서버로 함께 또 전송을 하겠습니다.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엔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버로 필요한 요소들이 다 전송이 되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에 그 포탈 화면에서 실제로 빌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개발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포탈 매니지먼트 화면 그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앱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앱 리스트를 보면 이제 방금 전에 만든 앱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앱을 실제 빌드 버튼을 눌러서 빌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빌드하는 건 아니고 이제 빌드에 관한 여러 가지 설정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빌드 데피니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빌드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설정들은 이제 그대로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빌드 데피니션을 생성을 하고 그럼 이제 생성된 빌드의 그 액션 중에 빌드 앤 디플로이를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빌드와 배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배포창인데요. 이 배포창에서는 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동시에 다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선택을 한 후에 OK 버튼을 누르면 배포가 진행이 됩니다. 예, 배포가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프론트엔드가 이제 배포된 쪽의 정보를 가지고 그 URL로 바로 한번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URL은 좀 미리 입력해 놨는데요. 예,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까 TOP를 통해서 개발했던 화면하고 동일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한번 해볼까요? 네,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예,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약간 DB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뭐 조건을 입력을 해서 한번 검색이 될까요? 예, 결과가 나왔네요. DB 쪽에 잠깐 부하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건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입력한 검색값과 동일한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아까 웹 UI뿐만이 아니고 .NET도 동시에 만들었었는데 그럼 .NET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NET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웹 화면과 거의 동일한 화면이 볼 수 있고요. 검색을 누르면 바로 검색이 잘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네이티브 UI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쪽이 약간 모양이 다르긴 합니다. 예, 이렇게 간단한 그 UI 디자인만으로 실제로 세미나에 등록한 사람들을 조회하는 그런 업무를 디자인하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한 업무, 복잡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업무들은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무를 개발하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시연을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에 보면 이번에 개발할 서비스는 수강 신청 서비스입니다. 학번과 과목을 입력을 하면 수강 신청이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에서는 입력으로 받을 학번과 과목을 지금 정의하는 DTO 객체를 지금 현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 업무에서 사용할 DB에 대해서 CRUD,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나 조회 같은 업무를 하는 데이터 오브젝트 객체를 지금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오브젝트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항목들은 그 DB에서 직접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뭐 메타 정보를 조회해서 거기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항목을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SQL들이 제한이 되고 그 SQL들을 직접 쓰거나 그냥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제 업무를 정의하는 업무 블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해서 이름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멤버 베리어블들의 여러 가지 이름을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나 뭐 DTO나 DO 등을 이제 끌어다 놓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할 메소드를 정의하는 화면인데요. 메소드 이름을 정의를 하고 그 메소드의 인풋과 아웃풋 등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무 블록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인풋 아웃풋하고 이름밖에 정의가 안 돼 있죠. 여기에다 이제 기존에 다 미리 정의된 다른 업무 블록들을 계속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다가
붙여서 업무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가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뭐 기존에 있는 블록을 쓸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직접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블록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조건 같은 거 특정한 경우에만 특정 블록이 수행되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같은 것도 입력을 해서 흐름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뭐 드래그 앤 드랍하고 뭐 조건도 넣고 오류 처리도 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업무 흐름을 좀 수강시청 업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계속 작업을 해서 전체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이 서비스를 PO의 그 서비스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PO의 서비스로 이렇게 만들면서 그 앞뒤에다가 공통 업무를 선후 처리를 위한 공통 업무를 지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뒤로 이렇게 공통 업무들이 처리가 되고요. 이런 공통 업무 처리까지 다 하면은 이제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는 이제 여기 이쪽 화면 전환해 주시죠. 예, TOP. 예, 좀 전환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배포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시연할 내용은 서비스가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추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개발했던 그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 수강시청 업무를 저희가 서비스로 미리 다 배포를 해놨는데요. 그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를 감지하고 원인이 뭘까 해서 이제 서비스 모니터링 쪽으로 가봤다가 이제 DB 쪽으로 가서 DB 쪽에 근본 원인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강시청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아까 개발한 수강시청 업무의 화면인데요. 이렇게 과목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밑에 새로운 과목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강 신청이 잘 된 건데요. 이제 업무에 약간 추가를 한 게 이제 DB에 락을 거는 기능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 하나에 락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락이 걸리면은 이제 저 과목은 수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수강 신청을 하면은 아마 대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이쪽 포탈 화면 쪽에서 보면은 해당 수강 신청 업무에 관한 서비스가 적색 화면으로 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벤트가 이제 두 가지 발생했는데, 하나는 뭐 데이터를 업데이트, 아까 락을 건 업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을 등록하려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인지 보기 위해서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서비스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수강 시청 업무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 해당 업무에 DB를 액세스하는 이 DO 객체에서 지금 웨이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문을 수행하다 웨이트가 발생했는데요. 도대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좀 더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DB 모니터링 화면에 해당 세션, 저 업무에 관련된 해당 세션을 모니터링 화면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SQL은 업데이트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어떤 게 이제 블로킹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커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64번 세션에서 지금 이 세션을 블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커를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64번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세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로킹이 해소가 되자마자 바로 수강 시청 업무가 잘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 화면에서도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포탈 화면 쪽에서도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배포한 서비스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만 알려주지 않고
차근차근 서비스 단계 또는 DB 단계, 그리고 아까 서비스 내에서도 어떤 코드에서 문제가 생기는지까지 전부 추적을 해 들어가는 것이 서비스 모니터링 쪽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파스 시연을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팀엑스 클라우드의 진정한 매력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와 시연에 수고해 주신